미나상 고니치와 유수아 데스. 하이.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아스타 숙면을 위해서. 오늘도 도시전설 명작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읽었던 도시전설들 중에서 가장 으스스하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블로그는 괴담천국 리라하우스 제4별관입니다. 리라짱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인데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광고 속에 숨겨진 야스 예, 성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통 오디오로만 들으시는 건 아시지만 지금만큼은 한번 화면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야스를 연상시키는 도안이나 문자들을 광고나 상품 패키지에 알듯 모를 듯하게 넣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끄는 광고 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도안이나 문자는 언뜻 보면은 잘 모르게 숨겨져 있습니다만 광고를 보는 사람의 뇌에서는 부지부의식 간에 그것이 성적 자극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이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명체로서의 근본적인 본능, 바로 성적 자극에 관한 정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본능이라는 거죠. 이거를 자극하기 위함이라는 설입니다. 때문에 광고에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은유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상품을 인상 깊게 어필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의한 광고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라면 누구든지 번식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은밀하게 그런 걸 좀 녹여내면은 광고가 더 효과적으로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핫도그를 보시면은 이 케찹이 나오는 요게 이 사람의 혀처럼도 보여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상은 상상에다가 맡길게요. 다음 스타벅스의 마크네요. 제 스타벅스도 직원이었는데 두 개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의 바다의 마귀 세이렌을 모티브로 한 스타벅스의 구 로고입니다. 이는 여성이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고 설이 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그 스타벅스 옛날 로고, 거의 뭐 파이크 플레이스 1호점 그때 당시부터 있던 로고거든요. 이게 점점 왼쪽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것도 구 로고인데 이 세이렌이 이너지 않습니까? 위에는 이제 사람이고 아래는 이제 물고기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전설 속의 생명체인데 왜 하필이면은 꼬리를 양쪽으로 들었냐 이거야. 아마도 더 잘 헤엄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뇌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드카 진 광고인 것 같은데요. 이 언뜻 봐서는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만 진 토닉의 얼음 속에 SEX 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Break out the frosty bottle and keep your tonics dry 라고 해서 아주 평범하게 생겼는데 이 잔 속에 있는 얼음을 자세히 보시면 SEX처럼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했다고 봐야 돼?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찾아낸 사람이 더 변태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기가 더 힘들겠다. 근데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네? 여러분, 자, 저희 다 성인이에요. 네. 물론 성인이 아닌 분들도 있지만 성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게 더 안 좋아요. 예. 더 이럴수록 드러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아하. 자, 남성용 데오도란트 광고입니다. 예. 이 역시 알몸의 여성의 벗은 몸을 연상케 하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성분의 어떤 이것처럼 언뜻 보이기도 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남성분이 자신감 있게 웃고 있죠? 이 데오도란트를 쓰면은 아주 자신감이 넘쳐진다.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도 있어요. 그 외에도 성적인 자극을 노린 광고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전혀 의외의 광고에서도 말이죠. 라는 겁니다. 이 캔디스? 이 제품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음료수든지 뭔지. 하필이면 여성분이 안고 있는 이 모니터에 로켓가 이렇게 있네요. 아마도 이때가 우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았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밑에는 어허 참 거의 에헤이 디즈니의 대표적인 마스코트죠. 미키랑 미니가 서로 이제 안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Final Fantasy 7인지 8인지 이거의 CD인데 언뜻 보면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죠. 예. 다음은 이제 그 브리또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광고에 약간의 성적인 요소를 넣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한 번 더 이 광고를 보게끔 관심 있게 이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이제 광고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속셈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의도된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혀 의도 안 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한 번 더 보고 있잖아요. 이 광고들을. 그러니까 나름 이미 효과가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요.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 롤모델 운석 분화구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즘에 또 진격의 거인이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이 올라왔죠. 예, 저는 진격의 거인을 다 보지 않아서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인데 이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마을이 아시겠지만서도 벽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떤 벽, 어떤 벽, 어떤 벽 이런 식으로 총 3중으로 막혀있는 그 마을인데 왜 그렇게 막혀있냐? 마을 밖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거인들이 마을에 막 찾아와요. 식인종이거든요.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벽을 친 건데 그 마을이 이게 실제 존재하는 어떤 마을을 이제 모티브로 따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 화면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오디오로만 최대한 설명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게 많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독일 남부 바이에른의 도시 뇌르틀링겐. 이 도시는요 중세시대의 느낌이 진하게 남아있는 원형의 벽과 감시탑으로 구성된 성벽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약
15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낙하해서 생긴 분화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약 1500만 년 전에 낙하한 직경 1.5km 사이즈의 운석 때문에 이 지역에 직경 24km짜리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분지 지형이 된 이곳의 중심에서 남서쪽 6km에 위치한 뇌르틀링겐의 거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마을의 전경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운석이 충돌하면서 이제 움푹 파인 이제 분지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마을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15년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이 도시에 자유도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원형의 성벽은 이때 세워지게 됐습니다. 1238년에 발생한 대화재로 도시의 대부분이 불탔지만 곧 복구되면서 1327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벽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성벽이 쳐져 있는 게 보이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열풍은 이 도시에도 불어닥쳐서 1589년부터 1598년까지 34명의 남녀가 이 도시에서 화형으로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 당시 이 도시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소수파에 속해서 결국 전쟁에 패배했고요. 결국은 교역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현재까지도 그 시대의 모습을 지금까지 남아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이 도심 지역이 교류나 흐름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마을로서는 사망 선고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잘 그 모습이 보존되게끔 되기도 한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봤을 땐 되게 예쁜데요? 그죠? 고즈넉하고 근데 한편에 약간 기괴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데가 사람이 산단 말이야? 싶으니까 좀 기괴하기도 해요. 어쨌든 도시의 중심에는 다니엘 타워라고 불리는 교회 탑이 남아 있습니다. 감시탑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탑이고요. 높이는 약 90m입니다. 도시 어디에서든지 그 탑을 볼 수 있고요. 24시간 체제로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관광을 위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탑에 올라가서 감시를 한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보니까 좀 진짜 벽 같네. 예, 확실히 좀 고립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성벽은 현재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붉은 지붕의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성벽에는 5개의 문이 있고 그 내부에는 11개의 탑과 2개의 보루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분위기 되게 좋다. 이것도 거의 뭐 연말쯤인 것 같거든요. 약간 주변에 눈도 좀 지붕에 묻어있고 안쪽에 막 크리스마스 램프 같은 게 있는 것이 연말 연초쯤일 것 같은데 분위기 되게 좋네요. 근데 이런 마을은 가뜩이나 이 생김새 때문에 아마 평상시에 인기가 많았을 텐데 진격의 거인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더 인기가 또 많아졌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 한번 검색해볼까요? 네르틀링겐? 최근 좀 사진이 좀 궁금하네. 안에 막 리바이 병장 사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어떤 분의 블로그인데요. 전청룡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인데 이분이 직접 가셨대요. 이 마을에. 독일 네르틀링겐에 가신 다음에 후기를 남기신 건데요. 진짜로 진격의 거인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사람들도 별로 없네. 네. 전 많을 줄 알았어요. 의외로 별로 없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다니엘 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낙서를 엄청 해놨어요. 리바이 하트, 아르민 하트, 신조 사사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진격의 거인 모티브가 된 마을인지 모르고 여기에 왔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이 마을의 어떤 곳에서도 진격의 거인 관련된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냥 되게 예쁜, 네, 잘 만들어진 그냥 마을이네요. 참 멋진 곳이네요. 낙서만 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평화로운 그런 마을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점점 진행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거의 뭐 식용유예요, 거의. 예. 하여튼간에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릴게요. 대학 신입생. 학창시절 내내 왕따였던 토우코. 항상 친구들에게 시달리던 그녀를 안쓰러워했던 엄마였지만 대학에 들어간 이후 그녀는 달라지게 됐다. 좋은 친구들 엄청 많이 생겼어요. 대학에 오길 잘했어요.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없는 그녀의 모습에 엄마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고, 그녀가 용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낌없이 용돈도 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토우코는 곧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겨우겨우 엄마가 달래가면서 졸업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그녀는 학교를 관두고야 말았다. 혹시나 왕따 문제로 또 그러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친구들과는 곧잘 만나는 듯 했고, 적어도 그런 문제는 아닌 듯 했다. 오히려 학창시절의 외로움이 독이 돼서 뒤늦게 너무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는 드디어 토우코에게 친구들 좀 그만 만나고 다니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토우코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나는 우리 주님만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러니 제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를 부정한다면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고 살아갈 겁니다. 안녕. 그랬다. 토우코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이상한 종교 모임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교우 관계가 부족했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 무척이나 활발해지고 친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기뻐하는 부모. 그러나 알고 보니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이상한 모임의 친구들이었다. 이 글 자체는 도시괴담이지만 의외로 실제로도 흔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대학 신입생들을 타겟으로 한 사이비 종교 모임이나 과격 운동권 동아리 등의 섭외 유치는 그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갓 성인의 딱지를 뗀 미성숙한 청년들을 선배 혹은 동료의 신분으로 나타나서 꼬시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그것을 뒤늦게 알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제법 안타까운, 그리고 실존하기에 더욱 섬뜩한 도시전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블로그를 제가 알게 된 거는 10년도 훨씬 전입니다. 한 11년, 12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는 에이, 뭐 이런 게 어딨어. 일본에선 혹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한번 크게 터진 적이 있었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면서 상당한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국민들의 좀 공분을 사게 했던 특정적인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집단도 이거랑 유사한 방식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했대요. 그냥 무슨 동아리 뭐 이런 건데, 완전히 친하게 된 다음에
사실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진짜 좋은 곳이다. 힘들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 너도 한번 나가볼래? 이런 식으로 권하면서 이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집단에 뭐 가본 적도 없고 경험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다큐멘터리만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믿는 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포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를 밝혔으면 이렇게까지 문매를 맞을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은근하게 이미 침식돼서 정말 친구 이상의 존재까지 됐을 때쯤에 교회 얘기를 꺼내는 건 전 반칙이라 생각해요.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종교 집단이 비판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참 놀랍게도 근데 저희 동네에도 큰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원래 거기가 일반 교회, 감리회 교회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를 그 종교 집단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있고 주말마다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퍼져서 이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신도들이 많다는 게 놀라워요. 네. 그 종교 집단분들 제 말을 들으시고 욕하실 거면 얼마든지 욕하셔도 되고요. 구독 취소 마음껏 하세요. 싫어요도 한 3번씩 누르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거란 생각을 처음 읽었을 땐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간에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벳 상공의 드래곤. 2004년 재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대기원시보의 웹사이트에는 환상의 동물 용이 촬영됐다면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게 됐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좌측 하단에 이렇게 길게 마치 용의 꼬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2004년 6월 22일 진하이 티벳 간의 철도 부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라싸에서 탄 비행기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촬영자는 비행기가 히말라야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연히 2마리의 용을 발견하고 찍은 것이었다고 했죠. 그는 그것을 티벳 드래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확대된 사진을 보면 확실히 몸통이 비늘로 덮여 있고 허리 부분에는 돌기가 있으며 서서히 가늘어지는 꼬리를 가진 흡사 용과 같은 신체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요렇게. 네. 진짜 근데 용 같죠? 되게? 누가 봐도 용 비늘과 용 꼬리처럼 보여요. 하지만 뒤늦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처럼 보이는 이것은 파키스탄의 파수 빙하로 추측됩니다. 얼어붙은 하천이 마치 용의 몸통처럼 보였던 것이죠. 요겁니다. 요거. 진짜 이게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얼어있는 이 패턴에 따라서는 꼬리처럼도 보였는데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또 전혀 또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해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용 목격담은 용오름이나 특정 모양의 구름 등 기상현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론이지만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뭐 되게 우연하게 찍힌 그런 웃지 못할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는 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이상한 책이 있어요. 가장 요상스러운 책. 네. 바로 이겁니다. 용학. 용에 대한 모든 것. 아니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흡사 양장본처럼 생긴 이 책이 안에는 용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짓말 아니지. 진짜 이상하게 생겼지. 예. 무슨 양장본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 열면은 막 이런 식으로 편지 막 있고 저자 막 이런 거 막 있고 막 그래. 그렇지, 이거지. 용학 입문 해가지고 용의 생김새 이런 것들, 세계의 용들 보면 광고도 있습니다. 용을 부르는 호각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한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서양용의 경우에는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고, 동양용의 경우에는 날개가 없이 그냥 신비한 힘으로 날아다닌다, 이런 류의 설명이 적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이 비늘 샘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오돌도토란 그런 걸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반짝반짝거리고 재밌어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재밌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못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도의 책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간에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가장 골 때리는 책이었고, 용에 대해서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써있는 내용 중에서 용이 항상 사람들을 해하고 보물들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적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뭐 먹기 위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갖고 있잖아. 네. 그 금은보화를 뺏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빼앗은 금은보화들이 용의 둥지에 가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거야. 왜냐? 이 드래곤들은 등갑 쪽에 있는 비닐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칼이나 활 같은 것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입부터 배까지 이어져 있는 이쪽의 갑질은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칼이나 활로도 뚫릴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둥지를 아주 튼튼한 재질의 무언가를 가져와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라고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제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욕할 거면 그분을 욕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게 쓸데없으면서 그럴싸한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재밌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다. 저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어딘가 있을 건데 분명히. 하여튼 용 하니까 또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으머니다스. 우울증의 리얼리즘 이론.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기존의 심리학파에 따르면 우울증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사고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류의 견해입니다만 또 다른 이론도 존재합니다. 우울증 리얼리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초기와 중기 우울증 환자에만 한정된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우울증 리얼리즘이 전제로 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가 세상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야말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환상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갖고 있는 학생과 우울증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간단한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칩시다.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그 성적은 자신이 공부를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울증 환자인 학생은 테스트가 쉬웠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일 뿐 자기가 똑똑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은 낙관이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실험에서 특정 상황의 우울증 경향의 사람과 비우울증 경향의 사람을 두고 각각의 인식 차이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연구는 1970년대 린 아브램슨과 로렌 알로이에 의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288명의 피험자에게 녹색 불 앞에서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했고요. 몇 번이나 불이 점등되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 실험은 4회 동안 실시됐지만 어떤 실험에서도 우울증 환자인 사람은 비우울증 환자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점등 횟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사한 연구에서는 시간 경과라는 요소가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정확하게 경과한 시간의 길이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피험자에게 다양한 작업을 부과하고 그 성과를 자체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우울증 환자들의 평가가 비우울증 환자보다 정확했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피험자가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원인이 내부의 요인인지 아니면 외부의 요인인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우울증 환자들은 좋은 결과일 경우에는 내적 요인에 귀속시키고 나쁜 결과의 경우에는 외적 요인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우울증 리얼리즘론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벼운 우울증 환자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 그 한계에 대해서까지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한 사람은 세상을 장밋빛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영향력, 능력 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울증 리얼리즘을 비판하는 연구자와 이에 반증하는 연구의 결과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 이론은 초기와 중기의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한 중증의 우울증에는 전혀 맞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울증 리얼리즘이 옳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울증의 치료는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생각을 교정하고 낙관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실제로 위키피디아 항목으로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옮겨 놓으신 건데요. 여튼간에 좀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는 우울증 환자라면 당연히 세상을 회색빛으로 보고 되게 좀 디프레스드해있고 되게 저기압이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우울증 리얼리즘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거야. 오히려 우울증이 아닌 사람들이야말로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도 우울증인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물론 전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경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신과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절대 노력으로 치유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체적인 반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으로 치유해야 돼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것처럼 저는 이상하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울증에 저도 약을 먹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울한 게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이름 때문에 우울 이럴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차분해져요. 그리고 평상시에 못했던 생각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내일은 또 일 나가야 되네. 금요일 주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보통 정년 퇴직하는 나이가 65세니까 앞으로 35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네. 35년간 반복될 일이네. 지금 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생각이 그렇게 돼요. 현실적으로 나는 왜 살지? 어차피 모든 인간 다 죽지 않나? 내가 아무리 어떤 걸 이뤘든 혹은 못 이뤘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한 100년만 지나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였는지도 기억 못할 텐데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거죠. 자기 인생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엄청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돼요. 전 이거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랬으니까 되게 좀 무던하고 모든 것에 그렇다고 막 죽음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되게 팩트 베이스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사회랑 이 인생 이런 것들은 다 불공평합니다. 원래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은 참 고통스럽고요. 원래 늙어가는 모든 과정은 즐거움만 있진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 팩트가 꼭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팩트가 사실일진 몰라도 답을 매겨주진 않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늙어가고 다 언젠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재밌게 살다가 갑시다. 예. 힘들게만 살지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꿍해 있지 말고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자고요. 여튼 그런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데이터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961명에 달하고요. 환자는 177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나이지리아에 퍼져 있고요. WHO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하나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에볼라지만 이번에는 감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에볼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사람들이 에볼라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첫 번째는 특효약도 효과적인 치료법도 없고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90%라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이죠. 감염되게 되면 숙주는 독감과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내장이나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 때문입니다. 세계 미디어가 현재 아프리카 일부에서 발생하는 에볼라에 달려들어서 소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문의 많은 제목들이 마치 몬스터 감염체가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적인 공중보건의 악몽이 될 것처럼 노래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볼라를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5가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많은 바이러스는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바이러스를 확산해서 공기 감염으로 숙주와 접촉을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감염체는 온도가 높아도 혹은 낮아도 생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숙주의 체외에 있어도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그 체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한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음식과 물이 원인인 전염병과는 다르게 만지지 않는 한은 감염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만 피한다면 감염자가 제한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봉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증상이 없는 환자는 감염력이 없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해도 증상이 직접 보이지 않는 잠복기에는 감염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해도 잠복 기간 중이면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랑 반대로 성병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많은 바이러스들은 숙주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전염성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대유행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지나치게 빨리 죽여버립니다. 우수한 감염체는 숙주를 즉시 죽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자신이 숙주의 몸을 사용해서 더욱 확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타고 넘어갈 때까지 숙주가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숙주를 2주 이내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다른 숙주와 접촉해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죠. 다음 네 번째, 에볼라 바이러스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 외에는 감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를 확인하고 제대로 분리하면 대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전염병에 비하면 오히려 나은 수준입니다. 에볼라보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전염병은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에볼라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사실 2012년에는 세계에서 17만 명이 내성 결핵으로 사망했고요. 47만 3천 명에서 78만 9천 명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타 호흡기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매년 엄청난 수에 이르죠. 그에 비해서 에볼라는 심각한 전염병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로 에볼라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단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프리카의 해당 지역에 방문할 예정이 없다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 긴 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에 전염력이 없고 실제로 걸린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저도 이게 기억하는데 이게 한 10년 전쯤이거든요. 미국에서 에볼라 때문에 엄청나게 난리였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써있는 글이고, 실제로도 그 당시에 에볼라 바이러스 잠깐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타격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써있는 글이 거의 맞는 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랑 정반대인 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 그때 한번 왔었던 코로나인 것 같네요. 숙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잠복 기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없었고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심각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제 전염병이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그거랑 에볼라랑 정말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 전 세계에서. 예. 전 진짜 코로나 때 겪었던 거 떠올리면은 진짜 지긋지긋해요. 예.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되게 말들 많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밖을 다니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다. 뭐 이런 위협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좀 우려 섞인 그런 전문가분들의 이제 말이었겠죠. 진짜 그런 거 겪으니까 한번 너무 싫고,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방 접종 맞다가 이 심장에 무리가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예방 주사 안 맞으면은 진짜 막 천하의 죽일 놈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맞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 생각하면은 가끔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코로나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뭐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맞고 싶지 않았던 예방접종 주사 괜히 맞았다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지금 모두가 마스크를 언제 썼냐는 듯이 다 벗고 다니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 정말 개탄스러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는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오늘은 좀 오디오 컨텐츠보단 좀 보셔야 될 게 많네요. 네. 현재도 숙박이 가능한 미국의 8대 유령 호텔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진이 좀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화면 좀 켜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첼시 호텔입니다. 뉴욕시에 있는 호텔이고요. 지미 핸드릭스, 밥 딜런 같은 거물 연예인들이 오랫동안 묵기도 했던 호텔입니다. 그렇지만 섹스 피스톨즈의 인기 멤버 시드 비셔스의 애인이었던 낸시 스펜건이 살해된 호텔이기도 했습니다. 시드 비셔스 역시 낸시의 사후 머지않아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둘의 유령이 이 호텔에서 함께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봤을 때 조금 으스스하게 생기긴 했다.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좀 기괴해 보이네요, 그죠? 네. 다음 두 번째도 있습니다. 로드 볼티모어 호텔. 이거는 메릴랜드주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호텔의 19층에서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그 여성이 빨간 공을 가지고 놀면서 복도를 배회하고,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19층에서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죠? 가운데가 왜 이렇게 뚫려 있을까? 용적률 떨어지게. 지극히 한국인스러운 생각이었죠?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 다 채워야 되거든요. 다음 세 번째, 할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입니다. 이건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죽은 지 52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이 호텔에서 마릴린 먼로를 봤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실제로 그녀의 이름이 붙여진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호텔들이 자꾸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괴하게 생겼어. 기분 나빠.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 창문 뚫고 누구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될 것 같아.
그렇고요. 다음 네 번째도 있습니다. 세븐 시스터즈 인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7명의 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호텔의 창시자였던 엠마와 벤 라이나워 그리고 그들의 4아이의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1950년대 풍의 참견쟁이 신사 유령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야, 호텔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고즈넉하게 생겼다. 그죠? 그리고 유령 나오게 생겼네요. 아이, 공포 영화에서 무조건 봤는데 이런 곳. 참 그래요. 하여튼 다음 5번째 호텔도 있습니다. 카사 모니카 호텔입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에서 어떤 남성이 목을 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중에 어린아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닌다는 클레임이 접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유령이 목격된 바는 없지만 유령이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직원들이 청소를 꺼려하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는 유령이 나오기엔 너무 밝다. 좀 과하죠? 예, 이 정도면은 유령이 나오는 건 고사하고 숙박객들도 못 자겠어요. 예, 되게 좀 쉽지 않은 호텔이네요. 다음 6번째도 있습니다. 호텔 갈베즈 텍사스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힌다. 이거 야, 비주얼 기가 막힌다. 야, 이건 나온다. 이건 유령 나와요. 여기는 연인을 잃은 여자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호텔에서 약혼자가 바다에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가 탄 배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침몰해버리는 바람에 불귀의 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상심한 나머지 여자가 스스로 목을 매달게 됐고 그녀는 아직까지도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진 어떻게 이렇게 찍었어? 바닷가를 이렇게 찍기 쉽지 않거든요. 물 하나도 없이 찝찝하게 잘 찍었다. 다음 7번째도 있습니다. 스탠리 호텔 콜로라도주에 있습니다.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 샤이닝 촬영에 사용된 호텔입니다. 유령 손님들이 무도실에서 파티를 연다거나 혹은 손님의 짐이 사라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샤이닝 찍은 곳이면 말 다 했네요. 거기 샤이닝 영화 아시죠? 그거 도끼로 문 막 찍는 거 Here's Johnny 하는 거. 이제 소설가가 가족들을 데리고 눈 덮인 이 호텔에 호텔 지기를 맡으면서 벌어지게 되는 이상한 일을 다루고 있는 공포 영화입니다. 이제 클래식에 가깝게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유령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샤이닝이 너무 유명한 영화니까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령도 사람 많은 데는 싫어하지 않나? 나 같으면 안 나오지. 내가 유령이면 이런 데 안 가지. 너무 번잡하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선우드 캐슬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쓰는 스위트룸에는 과거 이 호텔의 오너였던 앤선의 방에 놓여있던 거울이 놓여있는데요. 가끔 그 거울을 통해서 침대 뒤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야, 이게 8대 미국에서 유령이 나오는 호텔이라는 거죠. 일단 진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서도 유령이 나온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는 호텔들인데 기분 나빠요. 유령 나올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현대식 유령이 아니고 약간 좀 막 프릴 달려있는 옛날 유령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막 랜턴 들고 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가지 명작선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으스스한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남은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